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되는 뉴스하고 파이코인이 앞으로 가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이런 규제가 또는 각 기업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 저희 영상에 이제 파이투데이에 다소 실망했다는 이런 포인트를 붙였더만은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왜 실망합니까? 파이는 지금 순차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고 본인도 KYC가 3, 4년째 지금 미뤄지고 있어도 이렇게 파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데 다소 실망이라는 포인트를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 정말 인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제가 이분이 바로 저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긍정의 힘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참고 참아갈 만한 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구독자분은 다소 실망 이런 네 글자 가지고 이런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느냐. 다소 실망이라는 표현은 너무 약하다. 정말 나는 실망했다. 지금까지 캐오던 그런 파이코인을 다 갖다 버리고 싶고 니콜라스 박사가 정말 묘 죽겠다. 진짜 꼴보기 싫다. 이런 답변도 했길래 제가 그분에게 이제 답글을 세상이 웹3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웹3를 좀 알고 왜 우리가 이런 파이코인을 채굴하는지를 좀 알고 하면은 침착하게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이 파이코인을 채굴해서 빨리 오픈넷 가서 상장되어서 가치를 가지고 빨리 어떻게 팔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침착하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파이 브라우저의 웹3가 이 가치의 인터넷의 가장 핵심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 경제를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치의 인터넷이 뭔지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해서 파이오니어들도 이런 그 블록체인의 어떤 분야를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8, 9년 전에 제가 블록체인을 알고 흥분했을 때의 그런 흥분을 느끼는 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여기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3, 4년 동안 락업이 걸리고 지금 KYC를 기다리더라도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좀 하면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경제의 위상은 자동차, 전기, 인터넷과 동등한 혁신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개발되고 전기가 개발되고 인터넷이 개발되는 그런 것과 같은 블록체인이 개발됐다. 그런 위상에 같다. 동등한 혁신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말은 혁명과 같은 말. 이 자동차, 전기, 인터넷, 우리 4차 혁명 하는 그런 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은 혁신, 요즘 혁파, 기술 혁파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혁신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정보의 인터넷, 우리가 웹1, 웹2 하는 이런 쪽에서는 주로 정보의 인터넷을 하고 검색을 하고 메일을 받고 미디어를 접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영역에 미친 파급력은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 이런 데서는 그분들이 주로 비즈니스를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정보의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보의 인터넷이 아니고 가치의 인터넷,
웹3로 얘기할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에 우리는 들어가는데, 여기에 가치는 화폐, 정권, 부동산, 뭐 대출, 예술품, 심지어는 투표권,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가지고 이제 1,000만 명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다 했을 때 이미 얘기했지만, 투표권 등 가치 이동 수단을 위한 거래소, 보관, 은행업 등 이런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치의 이동을 위한 보관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송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왜 그러면 정보의 인터넷 이런 데서는 그런 가치의 인터넷이 불가능했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정보 인터넷이 가치 인터넷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할 수 없었던 것은 보안 문제입니다. 시큐리티 문제입니다. 내 정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도 복사해서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이런 복사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의 보안성의 한계를 극복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보안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폐를 만드는 비트코인이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우리가 약자로는 우리가 이제 대문자로는 비트코인이라고 쓰면은 이건 화폐가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그냥 소문자 영문 비트코인을 쓰면은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고, 이런 화폐가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을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지도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 파이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만 보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단순히 화폐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는 인터넷 오브 머니, 돈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제 가치를 돈에다가 초점을 뒀지만은, 요즘은 가치를 여러 가지 NFT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동산도 자산 토큰화를 시키면 가능한 이런 시대가 이미 왔고, 우리 파이 네트워크도 파이코인을 통해서 가치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왔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 나가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웹3의 파이 네트워크가 파이의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만 해커톤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파이 플랫폼에 많은 앱들이 올라오고, 그 중에서는 정말 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킬러 앱도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의 그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앱3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는 개방형 네트워크가 더 많은 선택과 더 낮은 비용, 더 쉬운 의사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픈넷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업 간의 크로스넷으로 그냥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위치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파이코인,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오픈넷을 가지 않고 크로스넷을 개방형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충분하게 거래가 되고 전혀 문제가 없이 되더라도 이 가치를 평가를 받으려면 오픈넷을 가야 된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그런 것하고 똑같이, 다른 모든 기업도 앞으로 웹3를 쓸 것이냐, 그동안 해왔던 방법대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웹3로 달라들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 초기 단계지만은 거래, 대출, 보관, 자산 관리, 결제, 처리, 송금 이런 변혁적 사례는 이미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라이트닝 기술을 쓰면은 아주 결제가 쉽게 거의 뭐 스스로도 공짜이듯이 하면서 바로 송금도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한 이런 라이트닝 시스템이 활발하게 이용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트위터의 CEO였던 잭 도시가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IMF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꼭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은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던 그런 IMF가 요즘은 상당히 이제 엘살바도르의 그런 법정화폐와 이런 그 거래 시스템을 엄청나게 옹호하고 있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말로는 비트코인은 완전히 뭐 사기에만 뜨고 도박에만 쓰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걸 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월가에 있는 거대 자본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웹3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웹3를 우리가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항상 이런 생태계를 개발해 나가는데, 제가 자꾸만 이제 이런 그 리플 같은 다른 그 암호화폐를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리플이 가장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파이코인을 앞서가고 있는 모금 사례라고 항상 생각하고 가치의 인터넷을 가장 먼저 이루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리플 아닌가 하는 식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그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끔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그 리플 생태계를 한번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플렛에 들어가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생태계가 얼마나 발전되어 나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한 300개 가까이 이런 생태계가 개발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온 디맨드 리퀴디티, 주문형 유동성, ODL 파트너스들, 이게 상당히 송금과 관련돼서 가장 리플이 내걸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며칠이 걸리던 송금, 며칠이 걸리고 20불 내지 30불 이상 들어가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데, 제가 어떤 계좌를 가질 필요도 없이도 이 리플을 통한 ODL을 하면은 주문형 유동성에 의해서 바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리플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 주요 은행 100개 중에서 한 38개 은행이 리플렛과 연관이 있고, 18개 은행은 직접 이런 그 송금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가 우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고, 리플이 이걸 준비하는데 한 11년 가까이 걸려왔습니다. 11년 동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한 8년 내지 9년 전에 리플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제가 생생한 게, 당신이 리플을 얼마어치만 사놓고, 그때 뭐 한 10만 원, 100만 원 정도만 사놓고 몇 년만 기다리면 당신이 재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썼던 그런 글귀가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분을 했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플이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걸로 하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자,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래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제 리플은
이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싼 거를 이용해서 NFT를 굉장히 많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파이오니어들이 4,700만 되는 파이오니어들이 이런 월렛을 통해서 거래도 해보고 NFT에 거래도 해보고 하는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리플과 같은 이런 생태계를 만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그때쯤 가서 오픈넷에 가도 충분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가치의 인터넷,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리플 매니아들은 굉장히 또 이게 돼서 앞으로 리플이 지금은 0.45달러밖에 되지 않는 것이 뭐 100불, 1000불, 10,000불까지도 갈 것이다 하고 내다보는 것이 역할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프로메티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프로메티움은 미국 SEC가 규제 적극 플랫폼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원시앙 블록체인 랩스, 이 중국인이 만들었던 원시앙 블록체인 랩스가 프로메티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원시앙 블록체인 랩스가 프로메티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런데 이 원시앙 블록체인 랩스의 공동 창업자가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물론 원시안이 비탈릭 부테린을 공동 창업하게 유도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도 이드룸 라인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공동 창업을 시킨 그 라인이 원시앙 블록체인 랩스가 2018년도에 MIT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018년도에 MIT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게리 갠슬러,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MIT 교수 재직 당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을 정도고, 이렇게 재직 당시에 이제 그 프로메티움에 대한 연결이 돼 있고 비탈릭 부테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파트너십을 체결한 3개월 뒤에 SC의 그 월련 히면이 그 유명한 이메일에서 공개된 이드룸은 비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짜여진 각본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반려됐다는 키워드가 나오니까 그런 뉴스만 보는 사람은 야, 이게 안 되겠다. 이 현물 ETF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게 안 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즉각 매도를 했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뉴스 하나하나에 매도를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그 뉴스에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감시 공유 제도에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내달라 하는 요구였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승인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진전이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시가구 옵션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는 바로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딴 것도 지금 역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이런 걸 보고, 감시 공유 계약에 나스닥뿐만 아니고 코인베이스를 집어넣어서, 코인베이스는 바로 이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거래소니까 코인베이스를 집어넣어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감시 공유 계약을 좀 더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되는 일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누가 이제 게리 갠슬러가 사임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것도 아직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뉴스다. 우리는 너무 그렇게 기사화되어 있는 키워드의 뉴스에 민감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이제 크립토맘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헤스터 피어스, 이 양반이 이제 SEC 위원인데, 이 양반은 상당히 이제 항상 게리 겐슬러하고 반대되는, 공화당에서 추천됐기 때문에 반대되는 입장을 하고 친암호화폐 입장에서 항상 발언을 했던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다른 호주인가 어딘가 이제 그 하상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보류되어야 한다. 미국 규제기관은 모든 암호화폐 기술을 금융자산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금융자산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 다른 용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활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앙화된 기관 없이도 상호작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금융거래가 아닌 다른 용도도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그 활용법에 비수용적이고 유연하지 않은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서 마련하고 있는 규제기관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불만이 많다. 여기에 이제 그 항상 얼마 전부터 얘기하고 있던 그 공화당 하원 의원 와렌 데이비스는 SEC 안전관본을 다시 이제 제대로 발의해서 6번째 커미셔너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6번째 커미셔너가 추가가 되면은 이분이 이제 기관을 감독할 전무이사로 작용하고, 이제는 위원장 제도는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서 뒤에 이제 게리 겐슬러의 사무실을 이사가는 그런 모양도 올리기도 하는 그런 변화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SEC 위원장도, 현 SEC의 위원장은 권력 남용이 심각하다. 미국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이 크레이턴이라는 분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SEC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SEC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것조차도 리플과의 소송이라든가 여러 소송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 억누르 왔던 음모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의 뉴스 중에 가장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 공식 발효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법안을 썼습니다. 그럼 이게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비전의 중심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경제가 그 자동차, 전기,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의 위상과 같은 입장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요한 순간이 왔던 게 이제 규제 안에 들어왔던 것이 영국이 거의 제대로 된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 뉴스에는 UK가 패스 빌 recognizing crypto as regulated financial activity, 규제된 금융 활동으로 크립토를 인정을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국도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그쪽으로 규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만은, 영국은 규제 금융 활동을 크립토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요한 순간이 왔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영국에서 일어나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영국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고 자동차 법을 만들 때 붉은 깃발 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붉은 깃발 법이라는 게,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붉은 깃발을 흔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간다는 신호를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채용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이 옛날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지금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혁신,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것을 가고 있는데, 이 규제가 붉은 깃발처럼 방해하는 그런 법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저와 이와 같은 붉은 깃발법을 언급을 드렸습니다.